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이즐입니다.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오후네요.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서울 쪽은 좀 비가 오는 것 같은데 차가 많이 막히나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금요일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지옥철에 계시는구나. 아이고, 화이팅입니다. 네, 방금 한국 증시가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장중과 마감의 표정이 꽤 달랐던 하루였습니다. 오늘 코스피 장중엔 9,300까지 올랐습니다. 어제 9,000을 처음 넘은 데 이어 오늘은 9,300까지 갔으니 기록 행진이 이어지는 듯 했는데요. 그런데 마감을 보면 9,052, 0.13% 내린 사실상 보합이었습니다. 오전에 올려놓은 상승분을 오후에 거의 다 반납한 전형적인 전강 후약 장세였어요. 오전과 오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오전부터 보겠습니다. 출발은 좋았어요. 간밤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42% 급등했고 인텔과 마이크론을 비롯한 반도체가 강하게 올랐죠. 이 분위기가 그대로 우리 장 초반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재료는 어제와 같았습니다. 애플의 메모리 가격 부담 발언, AI 서버용 D램과 HBM, MLCC의 공급 부족 전망, 그리고 인텔 파운드리 재평가까지요. 그 힘으로 SK하이닉스가 2.94%, 삼성전기가 3.18%, SK스퀘어가 4.71% 오르며 신고가 흐름을 이어갔고 이들이 지수를 9,300까지 밀어올렸습니다. 적어도 오전까지는 어제의 강세가 그대로 연장되는 듯 보였어요. 그런데 오후 들어 분위기가 빠르게 식었습니다. 표면적인 트리거는 지정학이었어요. 미국과 이란의 후속 협상이 미뤄졌습니다. 벤스 미국 부통령이 스위스로 가서 핵 협상을 이끌 예정이었는데 출발이 연기됐고요. 여기에 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를 다시 공습했다는 소식까지 겹치면서 오전에 위험 선호가 한꺼번에 가라앉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어요. 지정학이 트리거기는 했지만 그게 오늘 하락의 진짜 원인이었는지는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시장이 정말 전쟁 재발을 걱정했다면 유가가 튀었어야 하는데 WTI는 75에서 76달러 선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오히려 재개되는 흐름이었고 한국 선박 24척도 운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은 선물에서 순매수를 유지했고요. 그러니까 오후의 하락은 지정학 공포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쌓여온 반도체 쏠림의 피로와 차액 실현 압력이 더 컸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준 게 삼성전자였습니다. 오전에 반도체 쏠림 수급을 받던 삼성전자가 오후엔 거래량을 동반하며 2.34% 하락으로 돌아섰어요.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가장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 지수 전체가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같은 반도체 안에서도 SK하이닉스는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밀린 주도주 내부의 균열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엔 수급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미국 예탁 증서, ADR 상장 추진과 FTSE 지수 정기 변경이 맞물리면서 대형 반도체의 단기 매물 부담이 더해졌거든요. 문제는 시장의 폭이었습니다. 오늘 오른 종목은 117개인데 내린 종목은 787개였어요. 어제가 109개 대 791개였으니 쏠림이 풀리기는커녕 더 심해진 겁니다. 코스닥은 사정이 더 나빴습니다. 장중 고점 대비 5% 넘게 빠지며 천선을 내줬고 966으로 3.43% 하락 마감했어요. 반도체 장비, PCB, 로봇처럼 최근 돈이 몰렸던 곳에서 매물이 한꺼번에 나왔고 호가 자체가 얇아졌습니다. 수급으로 보면 코스피는 개인이 순매수로 하방을 떠받쳤고 외국인과 기관은 현물을 순매도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외국인이 선물은 사들였다는 건 방향을 완전히 비관으로 돌린 건 아니라는 신호로 읽히고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눈여겨볼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반도체가 흔들리는 와중에도 돈이 아예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일부는 옆으로 옮겨갔다는 점이에요. 반도체 다음은 어디냐? 그 질문에 대한 후보들이 오늘 그나마 버텼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건 전력기기와 AI 데이터 센터 쪽이었습니다. 미국이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 연결 절차를 빠르게 해주는 조치를 내놓으면서 변압기와 배전기기 수요 기대가 커졌거든요. LS 일렉트릭이 북미 배전 시장 확대 기대에 7.02% 오르며 신고가를 썼고, 효성중공업도 4.39% 강세였습니다. 2차 전지 대형주도 대안으로 부각됐어요. 삼성 SDI가 ESS 수요 기대에 6.32%, LG 에너지 솔루션이 1.12% 오르며 코스닥 소재주와 달리 대형 셀업체 중심으로 방어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자산가치 재평가가 기대되는 지주와 보험도 상대적으로 강했는데 삼성생명이 5.97%, 미래에셋생명이 7.97% 오르며 신고가권에 진입했고요. 로봇 쪽에서는 현대차가 눈에 띄었습니다. 소프트뱅크가 가진 지분을 추가로 사들여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100% 자회사로 만든다는 보도에 2% 올랐어요. 물론 이건 시장 전반의 강세는 아니고 뉴스가 있는 일부 종목에 국한된 움직임이었습니다. 다만 반도체 쏠림이 언젠가 풀린다면 그 돈이 어디로 향할지 그 힌트를 오늘 버틴 업종들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환율은 여전히 부담이었습니다. 원달러는 1,538원 안팎에서 움직였는데요. 매파적으로 해석된 FOMC 이후 달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다 FTSE 지수 변경에 따른 달러 수요와 엔화 약세가 원화에 부담을 더했습니다. 채권은 방향을 크게 잡지 못했어요. 위험자산 변동성이 커졌는데도 원화 약세 탓에 강한 랠리는 나오지 못하고 박스권 흐름이었습니다. 다음 주 미국 물가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금리 방향에 베팅하기 어려운 구간이고요. 간밤 미국 10년물 금리는 4.44% 부근에서 전일 급등분을 일부 되돌렸습니다. 원자재에서는 금이 두드러졌습니다. 달러 강세에 금이 3% 넘게 급락해 온스당 4,235달러로 밀렸고, 은은 6.82% 떨어지며 낙폭이 더 컸어요. 포지션을 청산하는 성격의 매물이 겹친 결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온 소식 몇 가지만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쪽에선 흥미로운 인사가 있었습니다. 인텔이 이석희 전 SK하이닉스 대표를 파운드리 수석 부사장으로 영입했어요. 후공정과 패키징 역량을 강화하려는 행보로 인텔 파운드리가 재평가되고 있는 흐름을 뒷받침했습니다. 삼성전기는 AI 서버용 MLCC와 기판 공급 부족이 최소 2년 이상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 목표가 상향이 이어졌고요. 정책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조선 협력을 논의하면서 미국 군함 열척을 빠르게 건조할 수 있는지 문의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조선 협력에 대한 기대를 자극한 대목이고요. 한편 한국거래소는 오전 7시 프리마켓 도입을 내년 말로 미뤘습니다. 네, 정리하면 오전을 끌어올린 건 간밤 미국 반도체 랠리였고 오후를 끌어내린 건 지정학 뉴스를 계기로 터진 반도체 쏠림의 피로였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게 가장 무거운 종목인 삼성전자가 오후에 꺾이며 지수를 뒤집은 순간이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볼 지점은 분명합니다. 우선 주말 사이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재개되는지, 호르무즈 통항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되는지가 월요일 장의 방향을 가릴 거고요. 다음 주에는 마이크론 실적과 미국 물가 지표, 그리고 국내 지수 변경 수급이 AI 랠리의 지속성을 시험합니다. 무엇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몰린 돈이 오늘 버텼던 전력기기나 2차 전지, 바이오 같은 낙폭 과대 업종으로 옮겨가는지가 관건입니다. 지수가 신고가를 오가는 날일수록 숫자 하나보다 그 아래 시장의 폭을 함께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변동성이 컸던 한 주였던 만큼 주말엔 잠시 시장에서 눈을 떼고 푹 쉬셔도 좋겠습니다. 월요일 장은 주말 사이 이란 협상 소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볍게만 체크해 두시고요. 네, 한국장 마감 시황은 여기까지예요. 잠깐 숨 돌리고 델리 스페이스 다이브로 넘어갈게요. 밥방글님, 일찍 퇴근해서 카페 오셨군요. 지금 비 오는 중인가요? 비 오는 카페 굉장히 낭만 있을 것 같은데. 아, 그쵸. 축구 졌죠. 저도 너무 아쉬워서 오늘 조금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주말에 아마 푹 쉴 것 같기는 한데, 토요일에도 비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비도 많이 오고 완전 습하죠.
에어컨 많이 틀어 두시고 제습기 많이 틀어 두시고 불쾌지수를 낮출 수 있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주말 어떻게들 보내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아마 집콕을 할 것 같기는 한데 그쵸. 날씨가 안 좋아서 집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카페 가서 공부하시는구나. 너무 멋있으십니다. 네. 이제 퇴근길 벨리 스페이스 다이브로 넘어갈까요? 아 콘서트 보러 가시는구나. 아유 좋으시겠다. 금요일 저녁이니까 조금 더 편하게 가 볼게요. 오늘은 벨리에서 두 편을 골라왔는데요. 한 편은 오픈 AI의 진짜 재물을 숫자로 뜯어보고요. 또 한 편은 비트코인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첫 글부터 천천히 읽어볼게요. 먼저 티모시님의 글이에요. 제목은 위기의 오픈 AI고요. 연재 시리즈 중 한 편이에요. 글은 오픈 AI의 재무 일부가 유출되었다는 소식으로 시작하는데요. 매출은 1년 새 3.5배나 늘었다고 해요. 이것만 보면 좋잖아요. 그런데 같은 기간 영업비용과 손실은 더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놓고 보면 매출 1달러를 벌 때 1.6달러를 쓴 격이라는 거예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은 거죠. 왜 그럴까요? 티모시님 말씀으로는 이래요. 오픈 AI는 끝없이 사용자 수를 늘려야 매출이 느는 구조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사용자 수가 거의 안 늘고 정체됐다고 합니다. 유료로 돈 내는 비율도 6%대에서 안 움직이고요. 그런데도 사용자를 늘리려고 어마어마한 마케팅비를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티모시님은 그게 사실상 헛돈이 됐다고 봐요. 기업 고객 쪽은 어떨까 싶은데 거기서도 엔트로픽한테 점유율을 빼앗기기 시작했대요. 올해 초엔 결국 순위가 역전됐고요. 개인 고객 시장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들어서 폭발적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가 광고까지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그 다음이에요. 이게 오픈 AI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픈 AI는 앞으로 3년 반 동안 6천억 달러어치 AI 인프라에 돈을 쓰기로 약정했거든요. 그 돈이 클라우드 기업으로 또 반도체로 흘러가는 거대한 순환 구조의 한가운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티모시님은 오픈 AI가 흔들리면 채찍 효과처럼 공급망 끝에 반도체부터 큰 타격을 입을 거다. 이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도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세한 논리는 직접 읽어보시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글은 캘린더님의 글이에요. 제목은 비트코인, 악당이 되어 살아남은 영웅의 미래는? 이고요. 캘린더님은 달러를 다룬 책 두 권, 달러 이후의 질서와 킹 달러를 읽고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셨다고 해요. 글 초반부에서는 두 책에서 언급된 이야기들을 인용하면서 비트코인의 배경 그리고 현주소를 짚어나갑니다. 비트코인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광적인 추종도 위험하지만 비트코인을 무시하는 건 역시 맹점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핵심 아이디어를 던지시는데요. 비트코인의 진짜 쓸모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투기가 아니라 지하경제와 도주자금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래는 고액권 100달러 지폐가 하던 역할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고도화되지 않고 지하경제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달러가 남몰래 돈을 숨기고 국경 너머로 빼돌리는 데 활용되어 왔는데 이제는 비트코인이 그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지하경제 규모가 나라마다 GDP의 두세 할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 정도 돈이 비트코인으로 몰린다면 분명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글은 여기서 반전을 보여줍니다. 바로 미국이 비트코인을 압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작년엔 어느 범죄 조직이 가진 21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압류했고요. 올해 이란과의 전쟁에선 이란이 가진 코인 10억 달러어치를 통째로 가져갔대요. 심지어 트럼프 정부는 몰수한 비트코인을 나라의 비축 자산으로 삼는 제도까지 만들었고요. 그래서 캘린더님이 내린 결론은 서늘한데요. 비트코인이 지하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비트코인을 막는 게 아니라 지하 경제를 일부러 비트코인으로 모은 다음 차례차례 압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물망으로 고기를 몰아넣듯이요.
알고 보니 비트코인이 100달러 지폐보다 오히려 찾기도 쉽고 빼앗기도 쉬운 자산이었던 거죠. 탈중앙화를 외치며 태어난 비트코인이 가장 추적당하기 쉬운 자산이 됐다는 거예요. 글은 이걸 영웅과 악당의 이야기로 풀어내요. 예전에 월가아재님이 쓴 칼럼에서 이런 문장을 가져오는데요. 중앙에 맞서던 영웅은 추락한 영웅으로 죽을 것인가, 오래 살아 악당이 될 것인가. 비트코인은 결국 악당이 되어 살아남는 쪽을 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그 악당에게 어떤 가치가 남아있을까? 캘린더님이 던지는 그 마지막 질문은 직접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국가나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외치며 태어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오히려 가장 통제하기 쉬운 자산이 됐다는 그 역설이 흥미롭더라고요. 네, 자, 오늘 방송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한 주가 금세 흘렀습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이번 한 주도 다들 정말 고생 너무 많으셨고, 다음 주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주말에 다들 여러 가지 하러 가시네요. 내일은 모처럼 쉬는 날이니까 푹 쉬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무거운 글들을 읽어서 그런지 주말에는 좀 가벼운 거 하나 보면서 쉬고 싶더라고요. 금요일 저녁까지 또 제 목소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월요일 6월 22일 오전 8시 15분에 미국장 마감 시황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이번 주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따뜻한 주말 보내세요. 저는 이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